이 땅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총을 쏘는 순간도 적과 마주치는 순간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1951년 봄 한 지휘관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500명으로 5,000명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 전술적으로는 후퇴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지를 내주는 순간 서울이 무너지고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남기로 결정했고 부하들도 따랐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처절한 전투 끝에 그들은 버텨냈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그 선택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마이케 맥킨타이어입니다. 캐나다 육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연대에서 30년간 복무했고 보병 전술과 방어전을 전공했으며 전역 후에는 캐나다 국방대학에서 한국전쟁 전투 사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고 믿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1951년 4월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하고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버틴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677고지에서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후퇴를 선택하는 순간 서울이 열린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51년 봄, 한반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대규모 충계 공세를 개시했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서울을 다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북쪽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전선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평 계곡이라는 이름이 작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평은 서울 북방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계곡 지역이었지만 전술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중공군이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주요 통로였고 만약 이 계곡이 뚫리면 수도 방어선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연대가 그곳에 투입되었고 호주군의 철수를 지원하면서 방어선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처럼 보였습니다. 호주군이 후방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우리가 진지를 지키고 상황이 안정되면 우리도 철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장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호주군이 철수를 시작했고 우리는 677고지라는 이름의 능선을 점거했습니다. 고지 번호 677, 지도상으로는 해발 677m를 의미하는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숫자는 제 기억 속에서 단순한 지형 정보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각인되었습니다. 고지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호주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불안정해졌고 보급로가 차단되었으며 후방과의 연락이 점점 끊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잡음으로 바뀌었고 결국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약 500명의 병력이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봤을 때 677고지는 사방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계곡을 통해 적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곡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곧 그게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중공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말입니다. 정찰병들이 보고를 올려왔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의 규모가 최소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500명, 적은 5,000명. 10대 1의 병력 차이였습니다.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병사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고 오히려 불안만 키울 뿐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참모들과 함께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후퇴는 가능한가, 버틸 수 있는가, 증오는 언제 올 수 있는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지를 내주면 중공군은 계곡을 통과해 후방으로 진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 방어선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계곡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중공군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찰이나 소규모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 준비였죠. 저는 참호를 따라 걸으며 병사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침착했으며 일부는 담배를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숫자를 몰랐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공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전투 전야의 공기는 항상 다릅니다. 무겁고 조용하고 긴장감이 흐르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677고지를 단순한 지형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선이었죠.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물러서면 모든 게 무너지는 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우리 500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공군 5,000명을 마주하고 말이죠. 전술 교범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10배의 적을 막아내는 방법, 고립된 상태에서 버티는 전략, 보급도, 지원도 없이 싸우는 매뉴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고요. 후퇴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를 내주는 순간, 다음은 서울이었고, 서울이 무너지면 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작은 고지가 실은 거대한 방어선의 핵심 고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걸 막는 건 이제 우리 몫이었습니다. 숫자가 의미를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 남았을 때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남기로요. 버티기로요. 끝까지 이 고지를 지키기로 말입니다. 계곡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어둠은 깊어졌으며 우리는 그 밤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전투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새벽이 오기 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어둠을 이용했고 그들의 전술은 우리가 교범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물러가면 두 번째가 오고 두 번째가 무너지면 세 번째가 밀려오는 방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총탄을 아끼지 않았고 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끝없이 밀려왔죠. 우리 참호는 얕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땅은 단단했으며 장비는 제한적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사격했지만 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탄약 소비가 예상보다 빨랐고 저는 사격 통제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목표만 쏘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장에서 확실한 목표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모두 위협이었고 모든 소리는 적의 접근을 의미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호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군의관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송은 불가능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헬기는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고립되어 있었으니까요. 부상자들은 참호 한쪽에 모여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다시 총을 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붕대를 감고 다시 사격 위치로 돌아왔고 어떤 병사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하면서도 탄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전투는 명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공격은 밤새 이어졌고 새벽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우리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수면은 불가능했고 긴장은 풀리지 않았으며 탄약은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불평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림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침묵이 찾아왔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 전술 교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쓰인 대로 되는 전투는 없었고 계산대로 움직이는 적도 없었습니다. 이 전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었죠. 우리는 500명이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이 고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을 때 상황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공군은 더 이상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 진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기어오르고 바위 뒤에 숨고 참호와 참호 사이의 빈 공간을 노리고 있었죠. 정찰병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적이 우리 진지에서 불과 50m 이내까지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m라는 거리는 총으로 막기에는 너무 가깝고 수류탄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새벽 공격 때 우리는 근접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숫자의 열세는 치명적이 됩니다.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야간 역습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방어만 할 것인가. 하지만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우리 병력도 이미 지쳐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포병 지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방 포병대와 무전 연결이 일시적으로 복구되었고 지원 사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이 우리 진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포격 좌표를 잡으면 우리 진지도 사격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죠. 지도를 펼쳤습니다. 포병 장교가 좌표를 설명했고 참모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우리 병사들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저도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포격을 하지 않으면 새벽에 우리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격을 하면 적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 병사 중 일부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는 있었습니다. 저는 포병 장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 좌표를 포함해서 포격을 요청하라고요. 장교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좌표가 전달되었고 포병대에서 확인 응답이 왔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5분 후 포격 개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호로 나가 병사들에게 알렸습니다. 포격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몸을 낮추라고 참호 깊숙이 들어가 있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포격이 우리 진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달라질 건 없었고 불안만 키울 뿐이었으니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였지만 곧 고지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땅이 흔들렸으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계곡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고 중공군의 집결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탄은 우리 진지 가장자리에도 떨어졌습니다. 흙이 튀어올랐고 파편이 날아다녔으며 폭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참호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온몸으로 땅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명령의 결과였습니다. 포격은 10분간 이어졌고 그 후 멈췄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직격탄은 없었습니다. 몇몇이 파편의 경상을 입었지만 전투 불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내려다봤을 때 중공군의 움직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격은 중단되었고 그들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고지는 아직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진지는 유지되었으며 적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배웠습니다.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이죠. 새벽이 왔습니다. 포격이 끝나고 찾아온 고요는 이상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연기가 천천히 걷히면서 고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참호는 일부 무너져 있었고 흙과 돌이 뒤섞여 있었으며 곳곳에 포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곡을 내려다봤을 때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어젯밤 포격의 흔적이 생생했고 중공군이 남기고 간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 계곡 너머로 다시 집결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건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이틀 밤을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탄약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부상자는 늘어났으며 군의관은 의약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평은 사라졌고 두려움은 침묵으로 바뀌었으며 각자가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교대로 경계를 섰고 탄약이 부족하면 서로 나눴으며 부상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술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병사들을 전투력으로 계산했습니다. 몇 명이 있고 얼마나 싸울 수 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숫자로 판단했죠. 하지만 이 고지에서는 그런 계산이 무의미했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불리했고 전술은 교착 상태였으며 보급은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참호를 따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담배를 나눠 피우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총을 닫고 있었으며 어떤 병사는 조용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두려워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으며 한계에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지쳐 있었고 손실을 입었으며 공격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계곡 너머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전투는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 심리적 전투라는 걸 말이죠. 누가 먼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숫자는 그들이 많았지만 버티는 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이 고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중공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대규모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포격의 기억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죠. 677고지는 여전히 우리 것이었고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지 위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모두가 긴장 속에서 살았고 침묵은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침묵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함이었고 받아들임이었으며 어쩌면 각오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지침 속에서도 작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한 병사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부상자의 붕대를 다시 감아주고 말없이 서로의 자리를 교대해주는 일들 말이죠. 이런 행위들은 명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고지 전체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전투는 무기와 전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담배 한 개비를 나누는 것, 농담 한마디를 던지는 것,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지금 이 고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움직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공격이 거세고 조직적이었지만 사흘째부터는 템포가 느려졌습니다. 공격 간격이 길어졌고 접근 속도가 줄었으며 이전처럼 대담하게 진지에 밀착하지 않았습니다. 정찰 보고를 종합해보니 그들도 손실이 컸고 보급에 문제가 있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포격 이후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진지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호를 따라 걸으며 병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총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꺼내 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죠. 숫자는 여전히 불리했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무너지는 쪽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677고지는 이제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선이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선 말이죠. 그리고 그 선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쌓이고 있었고 그 기적들이 이 고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탄약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각 참호의 실탄 보유량을 확인했을 때 일부 진지는 이미 한 사람당 2개의 탄창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탄약으로는 본격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고 사격 통제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사격 금지 수준으로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아니면 쏘지 말라. 적이 참호 10m 이내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방아쇠를 당기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탄약이 없다는 건 곧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의미였고 그건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군의관은 이미 의약품이 바닥났다고 보고했고 붕대조차 부족해서 찢어진 군복을 이용해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중상자는 참호 한쪽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신음을 참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후송은 여전히 불가능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들이 버티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체력도 한계였습니다. 나흘간 제대로 된 수면 없이 전투를 치렀고 식량도 부족했으며 추위와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경계 근무 중에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친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 붕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찰병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곡 너머에서 중공군이 다시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를 추정해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병력이 모이고 있었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규모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탄약이 부족하다는 걸,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도를 펼쳤고 현재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탄약 부족, 부상자 증가, 병력 피로, 누적, 그리고 적의 대규모 공세 임박. 모든 요소가 분리했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밤을 이용해서 후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방어선에서 재정비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677고지, 가평 계곡, 그리고 그 너머의 서울. 이 고지를 내주면 중공군은 계곡을 통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 방어선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흘간 버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음은 서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서울이 무너지면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우리는 이 밤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적이 밀려오고 마지막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지 위에 어둠이 내려왔고 계곡 너머에서는 중공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공격 준비를 마치고 있었으며 곧 마지막 공세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탄약을 확인하고 수류탄을 가까이 두고 총검을 장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밤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참호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계곡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금속 소리, 그리고 낮은 구령 소리. 중공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새벽 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함성을 지르며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매우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들은 소리 없이 고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위험했습니다. 소음이 없다는 건 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고 한꺼번에 모든 방향에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찰병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이 참호 20m 이내까지 접근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병사들에게 사격 준비 신호를 보냈지만 아직 쏘지 말라고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했고 한 발 한 발이 소중했으며 확실한 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고 그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m, 5m,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적이 참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내렸고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적들이 쓰러졌지만 뒤에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탄창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재장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일부 참호에서는 이미 탄약이 바닥났고 병사들은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음이 이어졌고 적의 공격이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밀려왔습니다. 근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총검이 부딪히는 소리, 육박전의 비명,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고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참호를 따라 이동하며 병사들을 지휘했지만 이미 명령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기 앞에 적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총이 고장나자 돌을 집어 던졌고 어떤 병사는 부상을 입고도 참호를 지키고 있었으며 어떤 병사는 마지막 수류탄을 적진 한가운데 던지고 쓰러졌습니다. 이건 전투라기보다는 생존의 싸움이었고 전술이 아니라 본능이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적의 공격 템포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밀려오는 병력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공격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었으며 어떤 방향에서는 공격이 완전히 멈추기도 했습니다. 정찰병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곡 쪽에서 중공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물러간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보고는 계속 들어왔고 여러 방향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공군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계곡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그림자들이 계곡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중단되었고 포위는 풀리고 있었으며 고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한 상태로 참호에 주저앉아 있었고 일부는 부상을 치료받고 있었으며 일부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탄약 상자는 거의 비어 있었고 수류탄은 한 개도 남지 않았으며 고지는 파괴되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남았고 버텼으며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모든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으며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677고지는 아직 우리 것이었고 중공군은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서울로 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참호를 따라 걸으며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고 상처 입었으며 더럽고 피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겁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나흘 만에 맞이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고 고요가 찾아왔으며 계곡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677고지는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승전고도 없었으며 축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아있다는 사실, 버텼다는 사실,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 듣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후방 사령부였고 증원부대가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도착할 것이고 보급품도 함께 온다는 소식이었죠. 병사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비로소 지침이 밀려온 겁니다. 나흘간 버틴 몸과 정신이 이제야 쉴 수 있다는 걸 알아챈 것이었죠. 저는 참호를 따라 걸으며 고지를 둘러봤습니다. 파괴된 진지, 탄약 상자의 잔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켰는지 그 의미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증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병력과 충분한 보급품, 그리고 군의관들이 고지로 올라왔습니다. 부상자들이 후송되기 시작했고 탄약과 식량이 보급되었으며 교대 근무 체계가 다시 구축되었습니다. 증원군 지휘관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공군이 가평 계곡 전체에서 후퇴하고 있고 서울 방면으로의 진격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전선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흘간 버틴 이 고지가 단순한 지형 방어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곳은 서울로 가는 문이었고 우리는 그 문을 지켜낸 겁니다. 만약 677고지가 무너졌다면 중공군은 계곡을 통과했을 것이고 서울 방어선은 위협받았을 것이며 전쟁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후방으로 이동하여 전체 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가평 전투는 중공군 충계 공세의 핵심 공격로 중 하나였고 이곳이 막히면서 그들의 전략 자체가 무너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서울은 함락되지 않았고 방어선은 유지되었으며 유엔군은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77고지에서 나왔습니다. 500명이 나흘간 버텨낸 그 시간이 수도를 지키고 전선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영웅적인 순간은 기록되고 기억되지만 정작 역사를 바꾸는 건 이렇게 작은 고지에서 묵묵히 버티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국은 제게 단순한 작전 지역이었습니다. 지도 위의 좌표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장소였으며 전쟁이 끝나면 떠날 곳이었죠. 하지만 677고지에서 나흘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그저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향이었고 지켜야 할 나라였으며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지를 지킨 건 단순히 군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이곳 사람들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역 후 저는 한국 전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가평 전투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평이 왜 중요하냐고, 그저 작은 전투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평은 작은 전투가 아니었다고요. 이곳은 선택의 순간이었고 그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말입니다. 500명이 5,000명을 막아낸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고 책임이었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불리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고지를 내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이유 말이죠. 오늘날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평을 가르칩니다. 전술을 설명하고 전황을 분석하며 전략적 의미를 논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와 화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작은 고지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677고지에서 우리는 영웅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러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 버팀이, 그 나흘간의 시간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가평은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캐나다군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이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왜 싸웠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677고지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고 선이었으며 지켜낸 미래였습니다.